기업 집단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결국 이렇게 법은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을 계열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사실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사용인 이렇게 전부 계열사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넓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86년도에 입법 당시에는 뭐 맞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그로부터 한 40년 가까이 지난 2022년에는 더 이상 안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이사나 감사, 공익법인 임원 등이 모두 동일인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면 메일유업의 사장님이 주 SK 사회이사세요. 현행지금 공정위 실무에 의하면 이 메일유업 계열사들은 전부 SK 계열사로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네이버 공익재단의 재용제약 회장님이 이제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그렇다고 대용제약이 네이버 계열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이 동일인 개념을 영어로 뭐라고 하나 봤더니 same people 참 끝내주죠, 그죠? 예. 그래서 영어에 없는 그런 개념을 그냥 한글로 먼저 만든 다음에 억지로 영어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동일인 지정 제도를 same people designation system이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해야 되는. 아마 이 단어를 보면 어느 외국인들께서 절대로 이해를 못 하실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물어볼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한 3, 40년 전에 왜 만들었는지 아는 이 제도가 이제 2022년에 와서도 그대로 쓰이고 있으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법 체계도 여기에 그대로 맞춰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참 어떻게 보면은 좀 아이러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왜 국민주택은 25.7평이냐. 지금까지도 물론 조금 바뀌곤 있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공무원들이 이렇게 펜대를 굴려가면서 무슨 기준 하나 만들면 그냥 마르고 닳도록 몇십 년이 지나도 그대로 그 기준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은데, 이 경제력 집중을 포함한 공정거래법에도 이런 게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다뤄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윤석열 정부가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얘기하고 또 선제적으로 경제 활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제 환경 전환을 얘기하고 있는데, 국회에서도 좀 이런 부분을 용감하게 나서서 이제 좀 새로이 좀 보자. 금산분리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경제력 집중 문제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 합리적 제도가 필요한 부분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하면서 많이 바꿔가야 될 때가 온 것 같고, 오늘 세미나가 그런 신호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합니다. 세월이 변하면 우리가 나도 변해야 되고, 또 기후가 변하면 옷도 바꿔 입어야 됩니다. 이 30년 된 낡은 제도가 우리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이 있다면 당연히 바꿔야 되겠죠. 공정거래법 내에 과연 이 현실에서 너무 벗어나 있고 또 상식적으로도 납득하기 어려운 것들이 대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지정제도를 갖고 있는데, 그 안에서 보면은 너무 이 민간 기업의 자율적인 활동과는 떨어져 있게, 또 이 동일인 제도뿐만 아니라 자료 제출 요구에 있어서도 과도한 규제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규제들이 현실에 맞게 적용돼야 되고, 이 정부의 행정 편의적 방식으로 자료를 요구하는 것, 이런 것들은 사실은 좀 지양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 무거운 주제이니만큼 간단한 퀴즈를 제가 준비해봤는데, 한번 화면을 봐주시면 3쪽인데요. 이 보시는 5개 회사 중에 이 공정위 실무상 계열회사가 아닌 게 뭘까요?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그 A그룹 회장이 계신데 그 부인의 조카, 그 조카의 부인, 이 30% 이상 가지고 있는 회사가 있는데 요거 계열사일까요? 아니면 그 회사의 임원이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회사, 요거는 계열사일까요? 아닐까요? 그 계열사 임원이 개인적으로 운영하는 스크린 골프장이 하나 있었는데요. 요거는 계열사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리고 모 그룹에서 이 공익재단을 운영하고 있는데 거기 이사장으로 이 모 제약회사의 회장님을 이제 모셨어요. 그러면 그 제약회사 회장이 소유하고 있는 제약회사 계열사들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또 모 그룹에서는 이 사회이사로 이 전 경제부총리를 사회이사로 모신 적이 있는데, 그럼 이분이 개인적으로 투자한 회사는 어떻게 될까요? 답은 없습니다. 다 계열사입니다. 공정위 실무에 의하면 다 계열사입니다. 이게 제가 만든 스토리가 아니고요. 실제로 공정에서 심사한 사례들입니다. 제 의문은 이들을 정말로 모두 계열사로 보는 것이 맞는지, 또 계열사를 신고할 때 이들을 누락했다고 해서 그 그룹의 회장을 형사처벌하는 게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상세한 논의를 위해서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관련 법령과 실무를 먼저 간단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이 기업 집단으로 지정되면 상당한 권리 의무와 제약을 받는다라는 말씀이고요. 구체적으로 보면 6쪽인데요. 기업 집단은 이렇게 규정을 합니다. 동일인이 사실상 그 사업 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 그러면 이때 사업 내용을 지배한다라는 게 무슨 말이냐? 이걸 시행령에서 이 지분율 요건과 지배력 요건이라는 두 가지로 구체화하고 있습니다. 먼저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관련자와 합하여 발행 주식 총수 30% 이상을 소유하고 최대 출자된 회사, 혹은 지배력 요건으로 동일인이 직접 또는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서 해당 회사의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여기서 이제 동일인 관련자라는 개념이 나오고 앞세 사연에서도 이제 발표를 해주셨는데 이게 뭐냐라고 하면 6쪽 하단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친족, 비영리법인, 계열사, 사용인 이렇게 아주 광범위하게 동일인 관련자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8쪽입니다. 결국 이렇게 법은 동일인이 지분을 보유하고 있거나 지배하고 있는 회사만을 계열사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공정위는 사실 그 동일인을 넘어서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을 소유하거나 지배하고 있는 회사면, 또 동일인이 한 주 갖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전혀 지배에 관여하지 않더라도 실제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고 있거나 하는 가능성이 있으면 전부 계열사로 보고 있습니다. 아주 넓게 보고 있는 셈입니다. 이 같은 공정위 실무에 대해서 몇 가지 저는 의문을 갖고 있습니다. 먼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앞서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동일인의 6촌 혈적, 4촌 인척이 모두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는가라는 말입니다. 사실은 이걸 줄인다고 하시는데요. 저는 줄이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고민을 좀 더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6촌 이내의 혈적이나 4촌 이내의 혈적, 이걸 줄여서 4촌 이내의 혈적, 3촌 이내의 인척이라고 보는 배경에는 이 정도 가까운 친척이면 동일인, 쉽게 얘기하면 그룹 회장이 지배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1986년도에 입법 당시에는 맞았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그때 연구를 하진 않았는데요. 근데 적어도 그로부터 한 40년 가까이 지난 2022년에는 더 이상 안 맞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지 교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다른 자료를 한번 가지고 왔습니다. 정경련에서 작년에 친족 범위에 관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20쪽에 보시는 것처럼 80%에 가까운 국민들은 6촌은 아예 친척이라고 생각도 안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할 의향이 있는 친족은 어디까지냐. 결국은 기업 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같이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거에 대해서 사촌이나 6촌하고 경제적 관계를 같이 하겠다는 사람은 5.4%, 2.6%에 불과했습니다. 6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은 동일인이 지배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아예 경제적 이해관계도 같이 할 생각이 없는 그런다는 것이 지금 2022년의 현실의 인식인 것입니다. 사실 저희들이 기업들의 지배 환경도 그렇습니다. 처음에 이제 기업을 창립하신 분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면 하나의 기업 집단, 단단한 결속력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대를 넘어가면서 총수 1인의 지배력이 많이 희석화되고 있습니다. 특히 가족, 친인척 간 경영권 다툼도 빈번합니다. 지금 11쪽 우측에 최근 있었던 경영권 분쟁 사례들을 모아봤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것 외에도 사실은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실명을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만은 최근 롯데에서 형제간 다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면은 동일인 관련자예요. 그러면 그 동생분 회장이 시키는 대로 형님 회장이 자기가 갖고 있는 지분을 갖고 있는 회사를 운영하겠습니까? 이게 굉장히 저는 현실적이지 않은 가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12쪽은 특수관계인 범위, 우리나라의 범위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얼마나 넓게 인정되고 있는지라는 걸 정리해봤는데요.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것은 사회이사나 감사, 공익법인 임원 등이 모두 동일인 지배하에 있다고 보는 게 과연 맞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이전 세션에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이 법률상 사회이사나 감사는 독립성이 보장됩니다. 애초에 이 지배주주, 동일인을 감시하라라는 의도하에 임명된 분들이고 그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각종 법령에서 많은 제한, 임명부터 자격, 여러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공정거래법은 동일인이 당연히 지배한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회이사나 감사의 존재 근거 자체를 이렇게 부정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혹은 이 다른 법령들과 서로 상충 모순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실무상으로도 이게
위원회에서 볼 때는 사회이사도 그럴 수 있는 거 아니야라고 하시는데요. 제가 본 경험으로는 사회이사 등은 동일인 지배하에 있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15쪽에 몇 가지 예를 그냥 신문 기사인데 갖고 와봤습니다. 예를 들면 메일유업의 사장님이 주 SK 사회이사세요. 현행 지금 공정위 실무에 의하면 이 메일유업 계열사들은 전부 SK 계열사로 들어갑니다. 이게 말이 되나요? 또 이 네이버 공익재단의 이 대웅제약 회장님이 이제 이사장을 맡았습니다. 지금은 이제 그만두셨는데요. 그렇다고 대웅제약이 네이버 계열사가 되어야 한다는 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실 현실을 보면 아실지 모르겠지만 사회이사 이거 굉장히 구하기 어렵습니다, 요새. 특히 대법원 판례도 나오고 하면서 사회이사 하면은 고개 절레절레 흔드시고, 오히려 삼고초려를 해서 저희가 초빙해오는 그런 대상인데, 기업장에서 보면. 과연 그런 점에서 이 사회이사나 공익법인 이사장 이런 분들을 무조건적으로 동일인 관련자에 포함시키는 것은 제고돼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분율 요건에 대해서도 의문이 있습니다. 동일인이 한 주도 가지고 있지 않은 회사도 계열사로 보는 게 맞는가라는 질문입니다. 17쪽인데요. 현재 실무에 의하면 공정위는 동일인이 한 주도 안 갖고 있다 하더라도 동일인 관련자가 아까 말씀하신 사회이사가 공익재단 이사장이 30% 이상 보유하기만 하면 계열사로 봅니다. 이 전제는 뭐냐? 동일인 관련자가 보유한 지분은 동일인이 보유한 지분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게 정말 맞습니까? 아까 이왕 예를 들었으니까 그 롯데그룹 형님이 보유한 지분이 동생 회장이 보유한 지분으로 볼 수 있습니까? 대웅제약 회장님이 보유한 주식을 네이버 GIO님이 보유한 지분으로 말할 수 있는가요? 아니 물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동일인 관련자가 동일인의 주식을 명의수탁 받아두고 있는 경우도 있겠죠. 기업 임원이 회장 주식이 수탁받았고 이른바 파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할 수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사실이 확인됐다면 당연히 포함시켜야 되지만 그런 사실이 확인되지 않았는데 그냥 동일인 관련자 지분은 모두 동일인 지분이다라고 포함시켜서 계열사로 보는 것은 조금 부적절하지 않은가라는 말씀입니다. 사실 이렇게 공정위가 동일인 관련자 회사도 계열사로 보는 근거는 이 시행령 4조 1호입니다. 여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동일인이 단독으로 또는 관련자와 합하여 30% 이상 소유한 회사. 그러니까 합해야 30% 이상만 되면 되니까 동일인이 하나도 보유 안 해도 동일인 관련자만 보유하면 되는 거 아니냐. 저는 우선 이 법령 자체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이 문헌 해석상으로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요. 이게 주어를 보면 동일인이 소유하는 회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다. 저희 국어문법은 주어 수로가 기본 아닙니까?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는 걸 기본적으로 전제로 동일인 지분 비율이 조금 부족하더라도 다른 관련자들까지 다 합쳐보면 상당하다고 하면 그때는 이건 계열사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게 입법 취지가 아닌가라는 게 저희 생각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타인 명의로 주식을 갖고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동일인이 지배하고 있는 회사일 수도 있잖아 라는 우려가 계실 수 있는데요. 근데 그럴 경우에 대비해서 아까 말씀드린 지배력 요건, 제2호 요건이 있는 겁니다. 동일인이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으면 지분을 하나도 안 갖고 있더라도 계열사로 볼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파킹, 명의신탁의 우려 때문에 이렇게 과도하게 규제할 필요는 없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제 독자적인 해석이 아니고요. 사실은 대법원의 해석입니다. 물론 공정거래법에 관한 해석은 아닙니다만은 상증세법에 유사한 규정이 있습니다. 주주 중 1인과 이런 나머지 자들이 30% 이상을 출자하고 있는 법인 요거에 대해서 사실은 과세당국이 뭐라고 그랬냐면 특수관계 30%만 갖고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라고 했는데 대법원이 뭐라고 하셨냐면 그렇게 하면 특수관계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가 초래될 수 있어서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저희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규정도 똑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공정위 실무에 따르면 대웅제약 계열사도 네이버 계열사가 되고 메일유업 계열사도 SK 계열사가 되는데 이것은 지나치게 확대되는 결과를 낳는다고 생각합니다.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회사면 당연히 계열사가 되느냐 하는 질문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까는 지분 소유의 얘기였고 이건 지배 이슈인데요. 현재 공정위 실무는 이것도 역시 계열사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또 역시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회사라는 것은 곧 동일이 지배하는 것과 같다라는 이제 기본 전제 컨셉이거든요. 근데 정말 그럴까요? 예를 들어서 계열사 임원이 있습니다. 그 계열사 임원이 회사 일에 관해서 회장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당연히 따르겠죠. 그런 가정은 저는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 회사 일이 아니고 이분이 따로 회사 일과 무관하게 스크린 골프장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걸 그룹 회장이 나서서 야, 너 전무, 김 전무
그 스크린걸 부장 이렇게 운영해라고 하겠습니까? 혹은 그렇게 하신다 하더라도 그 임원이 알겠습니다라고 자기 개인 스크린걸 부장을 회장이 하라는 대로 운영을 하겠습니까? 요거는 저희 21세기의 기업 현실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가정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법이 뭐 그렇게 돼 있느냐?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공정거래법의 문헌 자체가 동일인이 지배할 것을 분명히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시행령은 이렇게 동일인이 이 동일인 관련자를 통해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을 것이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고 있는 회사라고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동일인이 지배하는 사실이 확인돼야지만 계열사다라는 게 현행 법령인 것입니다. 법원도 사실 같은 입장입니다. 이게 사실은 이 작고하신 롯데그룹 신격호 회장님 이제 사실혼 배우자와 그 따님이 소유하는 회사, 이게 이제 롯데그룹 계열사로 볼 수 있느냐는 게 이제 재판으로 됐었는데요. 공정위는 그렇다고 보았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니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 동일인이 그 회사의 경영에 직접적 계속적으로 관여했다를 볼 증거가 부족하니까 아무리 사실혼 배우자나 아무리 그 친딸이 경영을 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건 계열사로 볼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회사, 동일인이 지배가 확인되지 않은 그런 동일인 관련자 회사는 계열사로 보면 안 되지 않는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관련하여 독립경영인제도, 경영인정제도에 대해서도 간단히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26쪽인데요. 공정위는 이 지분율 요건이나 지배율 요건을 충족하면 일단 광범위하게 계열사로 지정하신 다음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그 이해관계자가 요청을 하면 선별적으로 기업집단에서 제외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독립경영인정제도, 계열 제외 제도라고 하는데요. 공정위는 이제 요것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으면 요거 신청하시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시는데요. 물론 그렇습니다. 이 제도가 문제점을 상당히 완화해주고 있는 건 사실인데 충분치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 요건을 충족하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당장 임원으로 선임된 다음에 그 임원이 취득한 회사는 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자꾸 똑같은 회사를 예를 들면 메일유업 사장님이 지금 SK 사회이사가 되셨는데요. 그 이후에 메일유업에 인수한 회사는 죽었다 깨어나도 SK 계열사에서 못 빠집니다. 법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계열 분리 신청은 상당한 노력과 비용이 들게 되고요. 아무래도 담당 공무원도 소극적이게 됩니다. 보다 근본적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이 기업 집단 지정이라는 것이 공정위 업무 아니냐는 겁니다. 국가가 하는 업무인데 그걸 국가가 엄밀하게 증명하지 않고 일단 지정을 한 다음에 사인에게 계열사 아닌 것 같으면 네가 증명을 해서 빼라 라고 하는 것은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바뀐 게 아닌가. 보다 이제 원칙으로 돌아가서 동일인 지배 사실이 확인되는 회사에 한해서 계열사로 인정하는 것이 21세기 이 적법 행정의 원칙에 조금 더 부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마지막으로 기업 집단 지정 절차에 대해서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앞에서도 잠깐 나왔습니다만은 기업 집단 지정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동일인에게 요구하고 그 제출이 잘못되었을 때 동일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이 맞는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역시 관련 법령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위는 잘 아시겠지만 이 기업 집단을 매년 지정을 합니다. 매년 지정을 하고요. 그러면 그 지정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요청을 하는데요. 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요청할 수 있다. 회사 또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을 요청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 제출을 허위로 내거나 거부하면 형사처벌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령은 회사 또는 해당 회사의 특수관계인에게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무는 동일인, 그러니까 그룹 회장 1인에게 니네 자료는 다 내놔라 이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30쪽인데요. 근데 그룹 회장이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대표회사에 일임을 하고 대신 본인 명의의 확인서를 냅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내가 책임진다. 이게 이제 공정위 양식에 있어서 이걸 반드시 내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에 하나 계열사가 누락이 되면 공정위는 이를 조사해서 동일인을 검찰에 고발하게 되고 검찰은 이를 기소할 수 있게 됩니다. 최근 지정자료 허위 제출로 형사고발된 사례를 모아봤는데요. 많죠. 저희가 아는 그룹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거는 고발된 것들이고요. 중간에 이제 위원회에서 이제 보시기에도 좀 그렇게 큰 건 아니다라고 해서 경고한 사례들은 훨씬 많습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그룹 회장들, 동일인들이 이 허위 제출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의미입니다. 여기서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 동일인, 그러니까 그룹 회장에게 이 지정 자료를 수집하고 제출하는 의무를 부과하는 게 과연 적절한가 하는 점입니다. 32쪽인데요. 이 그룹 회장이 이 매년 이 자료를 확인하고 챙기는 것은 불가능하고 적절치도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살펴보니까 2022년에
계열사 가장 많은 SK 같은 경우 186개의 계열사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통상 이 동일인의 친척 6촌, 4촌 이렇게 해보니까 한 100명 정도씩 되더라고요. 이런 회사들, 그 임원들, 이 보유한 회사들을 일일이 확인해서 챙기는 일을 그룹 회장에게 맡기고 잘못되면 형사처벌하는 게 과연 맞느냐라는 질문입니다. 무엇보다 이 동일인에게는 이 지정 자료를 수집하고 검증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아까 이제 스크린 골프장 얘기를 했는데 그 임원한테 얘기를 해요. 나 네가 갖고 있는 회사 갖고 와봐. 근데 그 임원이 스크린 골프장을 누락시켰어요. 근데 그걸 회장이 그걸 누락했는지 안 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주주명부를 상장회사도 아닌데 주주명부를 확인할 방법도 없고, 그렇다고 뭐 임원 집에 가서 압수수색을 할 수도 없고, 근데 그게 누락됐다고 해서 그 사람, 그 회장을 형사처벌한다는 것은 이것은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은가. 이 진실성을 확인할 권한이 없는 자에게 진실하지 않은 자료를 냈다는 것에 대해서 의무를 부과하고 처벌하는 것, 이것은 조금 문제가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집단 지정 업무는 국가의 사무입니다. 이 동일인에게 이 자료 제출을 모두 맡기고 제대로 안 내면 형사처벌한다라는 그런 시스템과 구조는 결국 국가 업무를 동일인에게 사실상 넘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은 만약에 그래서 이 부분을 좀 더 개정을 한다면 혹은 실무적으로 좀 개선한다면 이 동일인에게 모든 자료를 내라고 하기보다는 그 관련된 동일인 관련자에게 뭐 회사나 친족에게 직접 공정에 요청을 하고, 그들이 만약에 자료를 제대로 안 냈다면 그들을 처벌하는 것이 오히려 혹은 제재하는 것이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동일인에게 이 자료 제출 수집 책임을 편의상 맡긴다 하더라도 그 자료제의 부적 확성에 대해서 동일인을 형사처벌하는 것은 다시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은가 싶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은 근데요, 이 동일인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고 하고 되어 있습니다. 의무가 있다고 한 게 아닙니다. 요청이 뭐죠? 요청은 협조를 요청하는 거잖아요. 근데 협조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 혹은 협조를 거부했다고 해서 형사처벌하는 게 이게 균형상 맞는가, 혹은 입법적으로 조금 문제가 있는 조항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형사처벌 조항은 범죄 구성 요건이죠. 그러면 명백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려면 이게 범죄가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히 알아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지배한다라고, 실질적으로 지배한다라는 개념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롯데 판결처럼 대법원까지 가봐야 이게 밝혀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불명확한 요건을 가지고 개인을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것은 죄형 법정주의에도 조금 안 맞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이 형평과 균형이 안 맞지 않은가 싶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공정거래법에 자료 제출 의무가 있는 것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기업결합 신고 자료, 계열 편입 이런 게 여러 개가 있는데 다 과태료 처분 대상입니다. 유독 이 기업 집단 지정제로 제출만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사실은 법무부와 법제처도 이런 자료 제출 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다라고 의견을 낸 바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정자료 허위 제출죄는 아예 삭제를 하거나 혹은 삭제를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어렵다면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입법적 정비가 이루어지기 전이라면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적용을 해서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와 또 기업 집단 규제에 지혜로운 균형을 맞추는 길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들 아시다시피 지난 1986년도 그 대기업들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해서 공정거래법을 개정했고, 이때 이제 대규모 기업 집단을 지정하고 출자 총액 제한이나 상호 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했습니다. 이 당시 때는 그 상위 대기업들의 그 시장 점유율이 상승하고 있는 시기라서 이러한 규제 도입의 어떤 논리적 근거를 찾을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보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체 기업 매출액 중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OECD 19개 국가 중에 15위를 차지하고 있고요. 30대 기업은 14위, 그 다음에 10대 기업 매출 집중도는 12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 OECD 회원국 중에서도 낮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상위 대기업들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요. 2011년에서 2020년간 그 100대 기업들의 매출이 전체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1년 58.1%에서 2020년 45.6%로 감소했고, 10대 기업 역시 26.1에서 19.6, 30대 기업은 역시 42.1에서 31.1%로 감소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상위 대기업들의 매출 집중도 또는 시장 점유율이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그 경제력 집중 또는 시장 집중도를 근거로 이러한 상위 대기업들을 이를테면 대규모 기업 집단 지정해서 규제할 수 있는 논리적 근거가 약화되고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약간 이제 뭐 경제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약간 이론적으로 나갈 수 있는데요. 이런 시장 집중도 또는 뭐 경제의 집중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사회적으로 안 좋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뭐 근데 우리가 교과서에도 많이 나와 있지만 뭐 기업들이 서로 그러니까 경쟁하고 있는 기업들의 비용 구조가 서로 다르다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경쟁할 때 어떤 동시에 경쟁할 때보다는 뭐 순차적으로 경쟁하면 이러한 경제적 집중도가 높아진다고 해서 항상 사회우생이 감소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높아질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우리 플랫폼 기업들의 규제를 뭐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데요. 이러한 플랫폼 기업들이 경쟁하고 있는 양면 시장에서는 이러한 시장 점유율 또는 시장 지배력과 그 사회 후생 간의 관계가 아예 없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시장 집중도 또는 뭐 경제의 집중도를 가지고 대기업들을 지정하고 그걸 근거로 해서 각종 기업들을 억제하는 규제를 하는 근거가 약화됐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선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경쟁법에서 경제적 집중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업 결합 제한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기업 결합 시의 그 경쟁 제한성을 판단할 때 허핀달-허시만 인덱스죠. HH 지수를 참고해서 뭐 기업 결합의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데요. 우리나라 공정거래법을 보면은 물론 이제 제3장 기업 결합의 제한에서 이러한 부분적으로 이제 경제적 집중 억제를 위해서 기업 결합의 어떤 경쟁 제한성을 판단하는데 제4장 기업 경제적 집중 억제 부분에서도 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물론 이 제4장에서 이제 오늘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 뭐 상호 출자나 뭐 순환 출자 같은 것을 규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경제적 집중 문제를 그러니까 제3장, 우리가 다른 선진국도 마찬가지겠지만 일반적으로 기업 결합 제한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이 제4장에서 따로 떼어서 이러한 경제적 집중 문제를 다시 다룰 필요가 있는지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김지원 변호사님은 이제 이번 발표에서 크게 동일인 관련자 범위 문제, 그다음에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더라도 동일인 관련자가 30% 이상 보유 시 이제 지분율 요건을 인정해서 이제 계열회사로 볼 것인지 문제, 그다음에 지배력 요건의 구체적인 의미, 그다음에 독립경영 인정, 그러니까 친족 독립경영이 있고 이제 임원 독립경영이 있는데요. 이 독립경영 인정 요건의 타당성,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기업 집단 지정 절차 및 처벌의 문제점 등 동일인 및 기업 집단 지정과 관련한 이슈들을 전반적으로 이제 다루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이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강조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공정위는 이제 그동안의 정책 환경 변화에 맞게 동일인 관련자 또 이제 기업 집단 범위에 관련한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동일인 관련자 범위와 관련해서 2009년에 공정거래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동일인 관련자 중에 친족 범위를 8촌 이내의 혈족에서 6촌 이내의 혈족으로 축소를 했고요. 97년도에는 친족 독립 경영, 그다음에 이제 2018년도에 임원 독립 경영 제도를 도입을 해서 친족이나 임원이 독립적으로 경영을 하고 있는 회사를 이제 계열에서 분리할 수 있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또 작년에는 임원 독립 경영 제도 요건이 너무 엄격해서 이제 기업 집단이 이 전문적 경영과 역량을 갖춘 기업인을 활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런 지적을 수용을 해서 출자 요건을 좀 완화한 바 있고, 또 이제 아시다시피 이제 올해에는 친족 범위 축소 등을 내용으로 하는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저희가 입법 예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 각 그 주제로 들어가서 동일인 관련자 범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친족 범위와 관련해서 지금 말씀드렸듯이 지금 혈족 6촌, 인척 4촌으로 되어 있는 것을 혈족 4촌, 인척 3촌으로 이제 조정하는 시행령 개정안을 이제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거는 이렇게 핵가족화로 친족 범위에 대한 국민 인식의 변화가 많았고, 또 IT 주력 집단 등 친족 경영 비중이 낮은 집단들이 많이 지정되고 있는 상황에서 친족 범위를 그대로 유지를 할 경우에 기업 측 비용이 지나치게 높다, 이런 판단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친족 범위를 일률적으로 축소를 하는 경우에는 친족 경영을 하는 집단들이 있어서 규제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제 예외 요건도 함께 규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 이제 사회이사, 감사, 이제 공익법인 임원을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자는 의견과 관련해서
사회이사, 감사, 공익법인 임원이 독립성, 중립성이 보장되는 정책 환경이 이제 이루어지면 당연히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지만 공정위가 아직 판단을 해봤을 때는 이러한 정책 환경이라고 보기 힘들다는 생각입니다. 사회이사 경우에는 지금도 이제 동일인 지배력을 보조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사회이사 독립성이 미흡하다는 우려도 이제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공정위가 매년 이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을 이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 말에 발표한 그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현황에 의하면 1년간 이사회 안건 6,898건이었는데 그중에서 사회이사 반대 등으로 원안 통과가 되지 않는 안건이 0.38%에 불과하고 또 부결된 안건은 이보다 적은 0.09%에 불과할 정도로 독립성이 확보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공익법인의 경우에도 동일인, 친족, 계열사 임원 등 특수 관계인이 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4% 정도 달하는 것으로 파악이 됐고 또 전직 임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경우도 다수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현재 시점에서 사회이사 등을 이제 동일인 관련자에서 제외하는 것은 아직은 시기상조로 보이고요. 다만 일단 사회이사가 지배하는 회사를 일단 집단에 편입을 한 후에 이제 사후적으로 임원 독립 경영 신청을 통해서 계열 제외를 하는 옵트아웃 방식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방식이 이제 과도한 수범 의무를 부과를 하고 비효율을 초래하는 측면이 있어서 이에 대한 개선은 지금 별도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발표 내용 중에 오늘 이 내용이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그 연고에는 들어 있었습니다. 이제 동일인이 사회이사 등을 지배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공정거래법 규정이 이제 상법 등 타 법률과 충돌한다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 이거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공정거래법상 이제 기업 집단에 대한 규제는 모두 동일인 개념에서 출발을 하고 있고 이 동일인 개념은 이 지배 개념에 따라 좌우됩니다. 공정거래법상의 지배 개념이라는 거는 이제 회사적인 공식적 의사결정 기구에 의한 지배를 넘어서 그 배후에 실질적인 지배 관계 또는 사실적인 지배 관계를 규명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또 이거와는 달리 이제 상법에서는 실질적인 지배 관계나 사실적인 지배 관계를 규명하는 개념 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증권거래법에 있던 이제 주요주주, 최대주주 이런 개념이 상법으로 이관이 돼서 종래의 틀보다 이제 상법이 약간 확장된 측면은 있지만 여전히 주주의 신분을 요구하기 때문에 실질적인 지배 관계까지 추급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격 중심으로 이제 규정된 상법하고 동일인하고 이제 기업 집단 이 관점에서 규율하는 공정거래법이 이제 서로 이제 모순되거나 충돌된다기보다는 이제 대기업 집단 지배구조 개선과 경제력 집중 억제를 위해서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저는 이제 타당할 걸로 보이고요. 예. 두 번째로 이제 지분율 요건하고 지배력 요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김종 변호사님께서 그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 판단 기준 이제 두 가지 요건이 이제 지분율 요건하고 지배력 요건이 있는데 이거와 관련해서 이제 상증세법 관련 대법원 판례 또 이제 조세 심판원 결정을 들으셔서 이제 동일인이 한 주라도 보유를 하고 있어야 지분율 요건이 충족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맞다. 또 이제 동일인 관련자가 지배하는 회사는 동일인이 지배하는 회사와 구분되고 동일인 지배가 확인된 회사만을 계열회사로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이제 지분율 요건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면 지금 동일인이 직접 지분 없이 지배하는 회사들이 아주 폭넓게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예를 들어서 지금 작년에 지정된 71개 기업 집단 소속 회사가 이제 2,600개 정도 되는데 그 중에서 동일인 지분이 전혀 없는 회사가 86% 정도 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동일인이 한 주라도 주식을 소유한 경우에만 계열회사로 보는 방안은 이제 채택하기가 좀 곤란하고요. 또 동일인이 친족을 통해서 차명 주식이나 위장 계열사를 보유하는 경우를 규율할 수 없게 될 수도 있어서 지정제도 근간이 흔들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정거래법상 지배 개념이 이제 출자보다는 사실상 지배를 중심으로 규정이 되어 있는 반면에 상증세법에서의 지배는 이제 출자를 전제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상증세법과 관련한 판례를 공정거래법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좀 무리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지배력 요건과 관련해서 계열 여부 판단에 있어서 동일인 의사가 관철되는지 여부를
검토하는 것은 실제로는 아주 어렵고 또 이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기업 집단한테 자료 제출을 요구해야 하는데 그런 과정에서 이제 집단 부담이 오히려 가중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또 이렇게 제출된 자료의 진실성도 담보하기 어렵다는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독립경영 인정 요건 타당성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하고 있는 옵트아웃 방식이 아니라 옵트인 방식, 그러니까 원칙적으로는 계열회사로 보지 않고 예외적으로 동일인 지배가 확인되는 경우에만 계열 편입을 하는 방식으로 독립경영 인정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을 할 때 이제 한 가지 생각하셔야 할 게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그냥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할 수는 없고 모니터링을 반드시 해야 되는데 이 모니터링이 그냥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상당한 행정력이 투입이 되게 되는데 또 이러한 과정에서 또 기업 집단에게 자료를 요구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옵트인 방식으로 전환이 반드시 기업의 부담을 완화할 것이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더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사회이사가 지배하는 회사의 경우에는 지금 옵트아웃 방식을 좀 개선할 필요가 있겠다. 그런 생각이 있어서 이거는 지금 개선을 추진 중에 있고 저희가 좀 곧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지정 절차 관련해서 이제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이 이제 동일인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 동일인이 자료 제출을 하지 않거나 이제 뭐 허위 자료를 제출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이제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이제 문제점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저희 이제 동일인에게 자료 제출 의무를 부과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 자료 제출 의무 이행 자체가 담보되지 않을 우려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 제출 요청 대상을 동일인으로 하고 있는 것이고요. 김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 같이 이제 이게 형사처벌이 되어 있는 그러니까 형사처벌로 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많은 비판도 있고 그렇다는 것은 이제 기업에서도 부담이 있고 그런 것은 저희가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정 절차 지금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검토 중에 있고요. 이것도 이제 저희가 이제 검토가 끝나면은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자료 미제출하고 허위 자료 제출에 대한 형사 처벌과 관련을 해서 지금 약간 말씀드렸네요. 그러니까 지금 형벌을 완전히 폐지를 하거나 이제 과태료로 전환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저희가 이거를 자료 제출 의무 이행이 담보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좀 판단을 해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좀 검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정혜상 교수님께서 발표하신 내용 중에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정혜상 교수님 말씀하신 내용 중에 이제 경쟁법에서 경제력 집중 문제는 일반적으로 기업 결합 제한에서 다룬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약간 미스리딩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이제 저희가 이거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경제력 집중이라는 건 이제 특정 주체의 경제력이 집중되는 현상인데 저희가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경제력 집중을 한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일반 집중이 있고 소유 집중이 있고 이제 시장 집중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 집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시진함용행이라던가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통해서 저희가 이제 이거를 규율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거는 이제 기업 결합은 시장 집중의 관점에서 보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가 대기업 집단 시책은 이제 일반 집중하고 소유 집중을 다루게 되고요. 이 소유 집중은 저희 이제 기업 집단 시책뿐만이 아니라 뭐 상법이나 자본시장법, 세법 등 다른 법들과 같이 이제 규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경제력 집중 문제가 뭐 시장 집중에만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기업 결합 심사는 그중에 일부에 불과하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이제 거기 자료 인용하신 것 중에 이제 이게 정경련 자료인데 100대 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OECD 국가 중에서 이제 하위권을 기록을 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제 경제력 집중이 심각하지 않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해주셨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100대 기업이 어디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업에 위주로 이제 데이터를 뽑은 거고 사실은 이제 저희는 집단으로 뽑아보면 자료가 지금 이제 집단으로 자료를 00년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쭉 뽑아보면은 뭐 30대 집단, 10대 집단, 5대 집단 이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뭐 매출액으로 보거나 자산 총액으로 보거나 이게
경제력 집중이 완화됐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렵다고 보입니다. 이거 자료를 저희가 뽑아봤는데 그 전반적으로 일반 집중도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형태로 지금 저희가 파악이 되고 있고요. 그래서 100대 기업으로 보는 거랑 기업 집단으로 보는 거랑은 약간 관점이 틀린데 그러니까 기업으로 보는 경우에는 또 이것도 약간 미스리딩 할 수 있다. 그런 측면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사실 제가 비판적인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공정위가 이제 기업 집단 규제 책임을 맡고 있는 위치에서 사실 실무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이 많고 또 개선에 노력을 하고 계신 거 10분 공감하고요. 오히려 이제 그런 개선의 과정에서 저희들이 이제 좀 더 목소리를 현장의 목소리를 잘 전달하고 싶은 마음이다라는 것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한두 가지인데 계속 말씀드리는 게 이제 아까 이제 사회이사 예를 들면 독립성이 미흡하다라는 이제 연구 결과 뭐 예를 들면 이사회 안건 중에 사회이사가 반대한 경우가 드물다 이런 게 있는데요.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이게 아까 계속 말씀드렸지만 그 회사의 업무에 관해서 사회이사가 반대표를 던진다는 거 하고 그 사회이사가 개인적으로 갖고 있는 회사를 이 회장이 시키는 대로 한다는 거는 조금 차원이 다른 문제다. 그러니까 이 사회이사의 독립성은 그 회사에 있어서 얼마나 업무에 있어서 독립적이냐라는 질문인데 저는 사실 이 부분도 별로 좀 생각을 하는 것이 대법원 예를 들면 검찰이 그 기소를 하면은 대부분 90% 이상은 유죄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그게 판사가 법원이 시키는 대로 독립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올라오는 것들이 적절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런 면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무엇보다 사회이사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익재단 뭐 임원이든 혹은 뭐 친인척이든 정말로 이 동일인의 지배하에 있거나 동일인과 경제적 일체관계 있는 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얼마나 계실지는 저도 실증적으로는 잘 모르겠는데 일부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해서 전부를 다 그렇게 지배하에 있다. 혹은 동일인 관련자 갖고 있는 회사 주식은 그 동일인 주식이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행정 집행을 하는 것은 뭔가 조금 앞뒤가 바뀐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의문이고요. 그런 면에서 근본적으로 이제 위원회 실무자분들하고 저랑 이제 고민에 있어서 접근 방향이 아까 이제 과장님께서 이제 옵트아웃, 옵트인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냐면 위원회께서는 일단 이걸 광범위하게 잡고 당사자들이 신청하면 빼주는 대신 내가 조금 더 잘 빼줄게. 약간 이런 이제 입장이시라고 하면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확실한 것만 먼저 잡고 확실한 거. 이게 사전 규제니까요. 정말 나중에 문제가 되면 그때 가서 문제되는 거는 잡으면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지금 이 공정거래법이 지금 잡고자 하는 게 계열사를 찾아가지고 이게 SK 계열사가 몇 개냐, 삼성 계열사 몇 개냐가 지금 관심 목적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씀하신 일반 집중이나 이런 경제력 집중이 문제인데 대표적으로 규제하는 것이 예를 들면 상호 보증이라든가 혹은 특수관계인에 대한 뭐 예를 들면은 사익 편취 이런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문제가 해당되는 것을 규제하면 되는 것이지 사실은 그 전 단계에 사전적으로 이 지정을 아주 엄격하게 잘 하려고 하고 또 그거를 제대로 안 했다고 해가지고 이 동일인을 형사처벌하는 거 이게 조금 약간 좀 앞뒤가 좀 안 맞지 않나라는 제 고민이고 그런 면에서 저는 사실 그런 예를 들고 싶어요. 저희가 주민등록법이 있잖아요. 아실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전출입을 하게 되면 14일 이내에 전출신고하고 전입신고를 해야 되고 이걸 어기면 위법입니다. 근데 많은 저희들이 이제 뭐 청문회라든가 이런 걸 보게 되면 주민등록법 위반이 아예 문제가 돼요. 근데 주민등록법 자체가 사실은 저는 그렇게 중요한 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오히려 그 주민등록을 해서 예를 들면 농지를 취득했다. 농민이 아닌 자가 농지 취득을 했다 하는 경우하고 예를 들면 내가 이사 가는 날은 4월인데 우리 아들 입학은 3월이니까 내가 미리 아는 사람 집에다가 주민등록을 옮겨놨다는 거는 저는 질적으로 완전히 다르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저희 공정거래법이 이 경제력 집중을 목적으로 하는 그 규제 목적에 맞춰서 사실은 이것을 규제를 해야지 그 전 단계인 주민등록법 위반을 가지고 형사처벌을 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 지정자료 제출에 관해서 동일인에게 책임을 묻고 형사처벌하는 것은 조금 그 원래의 목적과 좀 안 맞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첫째는 제도의 임의성과 모호성인데 예를 들어서 뭐 이 내용은 잘 아실 거예요. 조금만 공부를 해보셔서 나오는 건데 동일인에 대한 그 정의 조항 자체가 변명이 없습니다. 그래서 뭐 시행령이 여기저기를 읽어가지고 유추해서 해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예요. 그 다음에 뭐 지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배력을 행사한다. 사실상 지배력이다. 그럼 지배력의 기준이 뭐 정량적 기준이네, 뭐 30% 이상을 가지고 있네, 뭐 정성적 기준이면 여러 가지 뭐 요건들을 이렇게 적어놨어요 법령에. 근데 그것조차도 굉장히 적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또 수범자 입장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만히 이게 좀 모호하다. 그리고 자의적일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많이 들게끔 해요. 예를 들면 뭐
우리나라에서는 의결권 레버리지가 많이 이렇게 그 허용이 안 되고 있는 그 규제 프레임을 갖고 있는데, 가령 뭐 쿠팡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쿠팡은 보시다시피 이게 가계도예요. 김범석 의장이 지분은 10% 정도밖에 안 가지고 있어요. 미국 이 소위 말하는 지주회사죠. 근데 의결권은 76%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가다 등장을 해요. 우리나라의 과거에 뭐 조양호 회장 사례에서도 그랬었고, 지분과 의결권인데 지분과 지배력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허다하게 발생할 수가 있다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런 지배력에 대한 규정 조항이 유효한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또 가질 수가 있다. 이 공정거래법이 제정되고 물론 이제 개정이 뭐 됐습니다만은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공정거래법을 왜 기본 기준 뭐 그 기초를 제공하고 있는 규제 철학에 비해 본다면 지금 기업 집단 평균 소속 회사 추이 이렇게 제가 보여드리고 있는데 기업 집단 수도 상당히 많이 2005년이 제일 처음이지만 이렇게 좀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 보시다시피 평균 소속 회사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경제 환경, 또 기업 환경들, 또 지배구조 환경들이 많이 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계속 이 제도의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다음 얘기도 이건 실무자들 분이 이제 그 말씀하셔가지고 저도 좀 찾아봐서 여기다 서술을 해놨는데 사회이사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사회이사는 상법상 경영의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장치다, 그죠? 네, 그런데 동일인 관련자 범위 안에는 사회이사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법령 간에 모순이 발생하는 거 아니냐? 예. 사익 편취 규제 대상에 동일인 관련자가 포함되죠. 예, 포함됩니다. 그래서 여기선 또 어떤 질문을 가져볼 수가 있냐면 동일인 관련자 지정이 되면은 그 의무 공시를 하지 않습니까? 자료 제출을 해요. 그럼 자료 제출을 했을 때 이 자료 제출한 게 사익 편취 규제에 얼마나 사용되고 있느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 결과는 지면의 한계 때문에 올려놓지는 않았는데 사실 뭐 육촌 형님, 육촌 누나 동일인 관련자죠. 그 사람들이 제출한 자료가 사익 편취 규제 제재에 그렇게 많이 쓰이고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점도 지적할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것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처벌의 가벌성, 비례성. 뭐 나름의 기준이 있어요. 인식 가능성, 반복성, 뭐 이런 것들이 공정위가 이제 규제 당국 입장에서 볼 때, 이게 충족이 된다 그러면은 검찰 고발로 간다. 근데 여기 좀 가혹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가령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촌 형님이 나는 자료 제출을 뭐 못하겠어 내지는 내일이 아니니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할 수가 없지 않느냐. 그래서 뭐 빠뜨렸어요. 뭐 누락을 했다든지 아니면은 뭐 지난 자료를 제출했어요. 이랬을 경우에 이게 몇 번 반복이 되면은 뭐 이제 반복이 되는 것도 문제가 될 수 있지 않냐고 지적할 수 있지만 어쨌든 형사 처벌까지 갈 수 있는 이토록 설계가 돼 있다는 말이죠. 그다음에 역외 규제, 요거는 뭐 딱히 뾰족한 수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조세, 안보, 뭐 무역, 뭐 이런 분야와 달리 공정거래 분야는 사실 뭐 국가 간 협력 이런 것들이 활발하지가 않죠. 뭐 요새 뭐 유럽, 미국 얘기하면서 많이 한다고 하지만 그 역외 규제에 대해서 규제가 제한돼 있다. 거꾸로 말하면 국내 기업들이 역차별을 받고, 뭐 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역차별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차별을 받고 있다. 쿠팡 얘기죠. 쿠팡 뭐 S홀도 마찬가지고 결국은 김범석 의장이 외국 국적이다라는 이유로 동일인 지정이 안 됐죠. 그래서 법인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주회사 체제로 많이 전환이 됐다는 게 결국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취지고요. 지금 여기서 핵심적인 내용 중에 사실상 유일한 핵심이 이 중심성 지수라는 건데 이게 뭐냐면은 현재 지배구조 체제, 뭐 계열회사가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이 지배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총수 입장에서 각 회사의 지분을 얼마나 보유를 해야 되는지 이 계산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토대로 해서 중심성 지수라는 걸 계산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배구조를
그럼 유지하기 위해서 거꾸로 말하면은 각 회사가 얼마나 나한테 중요한가.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쿠팡 예를 들어볼게요. 김범석 의장 입장에서는 이렇게 지금 이 경우에는 아주 깔끔하게 지주회사 완전 뭐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정리를 했는지가 신기할 정도로 지배구조를 이렇게 다 100% 이렇게 해놨잖아요. 네, 완전 지주회사죠. 근데 이런 경우에 보세요. 미국 쿠팡은 김범석 의장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 회사를 통해서 다른 회사를 지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미국 쿠팡의 중심성 지수라는 를 계산해 보면 굉장히 높게 나옵니다. 반대로 쿠팡 로지스틱스 그리고 떠나요 이런 회사들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누구에게? 김범석 회장에게. 그래서 이런 회사들은 중심성 지수 굉장히 낮게 나옵니다. 사실 계산해 보면 빵 0이 나와요. 이런 개념이에요. 지배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각 회사가 지배자 입장에서 얼마나 중요한가 요거를 계산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해봤습니다. 해봤더니 국내 5대 기업 계열사를 다 해본 거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상위 3개사, 탑3 회사의 중심성 지수를 계산을 해봤는데 이게 옛날입니다. 이게 2001년이고요. 2011년, 그러니까 10년 단위로 제가 끊은 거예요. 이게 2021년입니다. 어떻게 됐냐? 옛날에 비해서 껑충 이렇게 뛰었죠. 이게 탑1 회사, 뭐 삼성 같으면 삼성생명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탑2, 두 번째 회사, 두 번째 단에 있는 회사겠죠. 이것도 올라갔습니다. 세 번째도 마찬가지로 올라가서 전체적으로 상위 회사들의 중심성 지수를 계산을 해보면 옛날에 비해서 많이 올라갔고 밑에 있는 회사들은 많이 줄었어요. 무슨 얘기냐? 예전에 이렇게 순환 출자로 막 가던 것들을 피라미드형의 지주회사 체제로 변환했다는 얘기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하니까 규제당국에서 지주회사 체제로 가세요. 그래서 실제로 수범을 잘한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주회사 체제로 갔으므로 법인 그러니까 최상위 회사의 이사회를 지배구조의 정점으로 보고 아까 말씀대로 지배구조 그 규제를 설계하는 것이 규범적으로 맞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고요. 배우자 혈족 1촌 그다음에 4촌, 6촌 이렇게 넘어갑니다. 뭐 임원 여기 뭐 사회사 등 여기 다 들어가 있겠죠. 이게 뭐를 한 거냐면은 동일인하고 배우자를 한 사람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배우자까지 동일인이다. 그러니까 동일인과 배우자의 지분을 완전 동일한 지분으로 우호 지분으로 보고서 중심성 지수를 계산할 수가 있어요. 각 회사마다. 그 다음에 4촌, 6촌 이렇게 넓혀가면서 똑같은 짓을 할 수가 있는데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만약에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같이 묶어서 봤을 때 삼성생명의 뭐 특정 회사를 좀 언급해서 그런가요? 또는 뭐 쿠팡 미국 쿠팡의 중심성 지수가 올라갔다면은 배우자도 이 회사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본인의 지배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경제적 공동체,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어떤 측면에서? 지배 구조 유지 측면에서. 근데 여기 보시면 요 마지막 요 셀들을 보셔야 되는데 요거는 중심성 지수가 올라간 거를 뭘로 나눠준 거냐면은 평균 지분율로 나눠준 겁니다. 누구의? 요 각 그룹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지분을 1% 더했을 때 중심성 지수가 얼마나 많이 올라가느냐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여기 뭐가 나타나냐면 사실 배우자의 지분을 합했을 때 1%당 중심성 지수가 1 정도 올라갑니다. 근데 4촌은 많이 안 올라가요. 확 떨어집니다. 1에서 0.5 정도로. 6촌까지 가면은 뭐 0.3까지 떨어져요. 그리고 요 중심성 지수의 변화량을 보시면은 거의 변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6촌, 5, 6촌은 경제적 이해를 같이 한다고 보기가 지배구조 차원에서는 어렵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조금 더 그 엄밀한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혈족 2.4촌도 좀 그렇죠. 그렇게 수치가 크지가 않아요. 뭐 배우자까지는 뭐 어느 정도 뭐 이것도 큰지 안 큰지는 조금 더 면밀하게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쨌든 이렇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이 동일인 관련자의 범위가 좀 현행 제도가 많으냐 물론 이제 뭐 며칠 전에 보니까 뭐 축소한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람직한 방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기존의 제도도 이렇게 봤을 때 이 실증 분석을 통해서 보면은 과연 이게 타당한지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고, 이건 이제 평균치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또 그릇상하다고 다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정도로 말씀드리고, 제가 뭐 굳이 한 가지 첨언을 굳이 하자면은 규제 설계를 할 좀 과학적으로 하자. 네. 그리고 그 중에 한 가지 방법은 이렇게 실증적으로 분석을 통해서 어떤 결론과 토대를 만드는 것이겠죠.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독점규제법은 시장 경쟁을 보호함으로써 소비자 후생 증진을 도모하는 경쟁법, 뭐 이른바 컴페티션 로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독점이라고 할 때 독점은 대기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경쟁 제한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우리 독점규제법은 경쟁법이고 즉 공정거래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경쟁 제한 행위를 금지하는 법이지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기업을 규제하는 그런 법이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독점규제법 또는 공정거래법에는 기업 규모가 크다는 이유로 대기업 집단, 이거를 경제력 집중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이거를 규제하는 조항들이 많이 있죠. 뭐 동일인 지정제도, 이것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한편 우리나라 헌법을 보면 분명히 경제력 집중 그 자체를 방지한다, 규제한다 이런 내용이 없습니다. 우리 헌법을 보면 경제력의 남용 또는 시장 지배력의 남용을 규제한다, 방지한다라고 돼 있지, 대기업 집단 자체나 경제력 집중 그 자체를 규제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헌법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를 보더라도 경쟁법으로 대기업 집단 자체를 규제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이런 나라는 대한민국 한 나라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런 논의가 왜 지금 우리나라에서만 이렇게 되고 있고, 그 원래 그 원천이라고 할까요? 그게 어디서 나왔냐, 이거를 한번 말씀드려 보자면, 대기업 집단 또는 경제력 집중 억제론 또는 규제론, 이거의 원류가 1800년대 미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즉 미국에서 1860년대 남북 전쟁 막 하고 있을 때, 그때 최초로 대기업 집단들이 등장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사회 일각에, 미국 사회 일각에서 어떤 우려가 있었냐면, 혹시 이 대기업 집단이 경제력을 이용해서 정치인들을 뇌물로 매수해서 미국 전체를 장악하고 미 국민 모두를 노예로 삼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었습니다, 일각에서. 그래서 이 경제력 집중이 민주주의를 파괴한다. 그래서 미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대기업 집단 이거 자체를 억제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1800년대 미국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늘날 이른바 경제민주화의 뭐 원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오늘날 미국에서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미국이 2차 세계대전에 승전하고 난 뒤에 서독과 일본을 점령하고 그 다음 침략 전쟁을 일으킨 전체주의 정권과 결탁해서 침략 물자를 공급한 대기업 집단, 이거를 문제 삼은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기업 집단을 해체하고 미국식 경쟁법을 도입해라,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이거를 또 경제민주화라고 하기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경우를 보면 이 두 개하고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경제민주화라는 용어가 너무 이제 너무 당연하다는 듯이 쓰이고 있는데, 원래 경제민주화의 의미는 이렇게 아주 국한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930년대 이제 미국의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 대기업 집단, 경제력 집중 이게 문제가 된다고 하니 미국 의회에게 한번 조사위원회를 만들어서 철저히 조사해 줄 것을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 의회가 당파를 초월한 위원회를 만들어서 3년 동안 철저히 조사했는데, 그 결과가 뭐였냐면 대기업 집단의 경제력 집중은 불가피하다. 그래서 경제력 집중 그 자체를 규제해서는 안 된다라는 게 이미 미국의 결론이었습니다.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도 이러한 결론을 받아들였죠. 그래서 그 이후에는 경제력 집중 대기업 집단 자체를 억제해야 된다, 그런 주장이 한동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소유 지배 괴리 이것도 왜 문제됐냐면 이것도 1930년대 소유 지배 괴리 이 자체가 문제되는 게 아니라 소유 지배 괴리로 즉 소수 집단이 그 소유 지배 괴리로 획득한 경제력으로 연방 정부를 뇌물로 매수해서 미 국민 전체를 지배한다. 이런 가설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소유 지배 괴리가 문제다. 이게 문제가 제기됐는데 이것도 뭐 너무 말도 안 되는 지나친 기후로 이미 밝혀졌습니다. 그리고 뭐 통계 자료를 보더라도 시장 집중도 이런 거는 그 나라 경제 성장 성과와 상관성이 전혀 없음이 이미 나타났습니다. 그 자료집 62페이지를 보시면 예를 들어서 1에 가까울수록 시장 집중도가 높은데 캐나다, 호주가 한국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캐나다가 한국 경제보다 나쁘다라고 하진 않죠. 그리고 독일하고 그리스가 시장 집중도가 거의 비슷하게 나옵니다. 독일과 그리스. 그런데 독일 경제는 엄청나게 굳건하고 그리스 경제는 너무 안 좋죠. 그래서 시장 집중도가 경제 성과와 상관이 없다라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프랑스하고 우간다가 시장 집중도가 똑같이 나옵니다. 그래도 프랑스 경제하고 우간다 경제는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시장 집중도 가지고 너무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자면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엄청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원래 미국에서 제기되었던 경제민주화의 우려, 즉 혹시 대기업 집단이 정부를 다 매수해가지고 그 나라를 지배하는 거 아니냐. 이게 오늘날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 정도를 고려해보면 이런 일은 일어날 수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한번 경제력 집중조사위원회 이거를 국회에서 한번 만들어가지고 철저하게 조사도 해보고 한 뒤에 과연 지금과 같은 대기업 집단 규제 이거는 선진국에도 없고 개발도상국에도 없고 중국, 러시아와 같은 사회주의 시장경제 국가에도 이런 제도는 없습니다. 유일하게 대한민국에만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계속 유지하는 게 과연 국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지 이거를 한번 냉철하게 판단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 여정까지 가기 전에 한번 대기업 집단 규제 조항들 좀 더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서라도 이거를 공정거래법에서 따로 떼어내 가지고 공정위 소관의 개별 법률로 한번 입법해 보는 것도 중간 단계로 한번 고려해 볼 만하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으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야기의 진행 방향을 크게 한 두 가지 정도 나눠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실증적 규제라는 측면과 그다음에 규범적 규제라는 측면 두 가지로 나눠 볼 텐데 실증적 규제라는 것은 결국 규제 대상과 방식, 효과에 대해서 그 실제적인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말이 애매한 게 실제적인 양상이라는 것이 우리가 어떤 문구나 아니면 문장을 해석할 때 각각이 해석하는 방식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질 수가 있는데 실제라는 것은 해석에 따라서 의미가 달라지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실제를 만들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가 법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을 수치화하고 정량화하고 과학화하는 작업이 필요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학화하는 작업을 위해서 진혁 교수님께서 하셨던 작업들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기업의 지배 구조 같은 경우에는 간단하게 보게 되면 각 기업들은 하나의 노드가 되고 각 기업들을 연결하는 그 지분율 그리고 지배력은 하나의 링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로드와 링크로 이루어진 하나의 그래프가 되게 되고 그런 그래프들을 수치화시킬 수 있는 과학적 방법만 있다고 하면 우리는 지배 구조 자체를 충분히 숫자로 분석할 수가 있게 됩니다. 따라서 지인혁 교수님께서 만드신 또는 차용하신 또는 발전시킨 중심성 지수라는 것은 이런 지배 구조를 측정해낼 수 있는 하나의 매저, 척도가 되는 것이고요. 그걸 통해서 지배 구조의 변화와 동일인 관련자 실효성에 대해서 정량적으로 분석하신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발표하신 부분의 시간 관계상 자세하게 말씀 못 하셨지만 지주회사 전환에 따른 중심성 지수의 증가 트렌드를 좀 얘기해 주셨고 또 규제 적용을 위한 동일인 관련자의 영향도를 수치화해서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 근거를 제공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우리가 수치화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것이 트렌드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제도는 이미 만들어졌지만 제도는 예전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제도는 사회 변화를 따라가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사회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런 수치화한 작업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또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이런 수치화 작업을 통해서 우리가 규제가 대상으로 하고 있는 목적 간의 인과관계를 연결시킬 수가 있다면, 계량적인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정량적인 분석을 통해서 연결시킬 수가 있다고 하면 그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정책 효과에 대한 분석이 가능하게 됩니다. 따라서 정책을 설계하게 됐을 때 그 정책이 사회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과산 환경 분석도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논의를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한 스텝 더 나가기 위해서는 이러한 실증적인 분석이 바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책적 함의에 대해서는 이미 진혁 교수님께서 한번 정리를 해주셨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고, 그 향후 연구 방향은 제 생각에는 이런 연구를 점점점 확대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배 구조에 대해서 공정위에서는 이제 도식화, 그림을 그려서 각 지배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를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하는 것들을 자료로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그림들은 우리가 어떤 평가를 하기 위해서는 적절해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 그림을 어떤 사람이 봤을 때는 복잡한 그림이다 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단순한 그림이고 많이 단순해졌다라고 얘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법이 아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비교가 가능한 수치로 만드는 것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이제 학계에서 좀 더 진행을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함의가 단순히 학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동시에 이제 정책 당국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는데요. 많은 동일인을 지정할 때 재량적으로 판단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재량적 판단에 있어서 과학적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지배력에 대한 척도를 계산하는 그런 작업들을 학계와 교류에서 충분히 학습하고 그것을 정책에서 활용할 수 있다면 좀 더 객관적이고 예측 가능한 그런 정책 집행이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의 틀로서 제가 제시했던 규범적 규제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규범적 규제는 조금 더 규제 외적으로 좀 더 시각을 넓혀가는 겁니다. 규제의 목적이 무엇이고 이 규제가 필요한 것인가, 그리고 이 규제의 대안이 필요한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는 것인데요.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지셨던 것은 이제 동일인 제도가 사회적으로 최적인 제도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겁니다. 물론 일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나 규제가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근데 필요할 수도 있는데 그 제도라는 것 자체가 비용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하지만 30년 전에 만들어진 하나의 제도 자체는 우리가 지금 보기에는 비용을 최소화하는 그러한 규제가 아닐 수가 있죠. 그래서 던질 수 있는 질문은 일반 집중을 완화하기 위해서 동일인 제도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부터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이 질문을 좀 더 구체화하게 되면 동일한 제도에 대한 변화가 일반 집중을 완화하는 데 도움이 되는가라고 생각해 봐야 되는데, 이것은 다시 실증적 규제라 돌아가게 됩니다. 이게 완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가 안 도와주는 것은 실증적 문제로서 우리가 지역 지배 구조를 개량화하고 그것이 정책적 목표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실증적으로 확인해야지만 이러한 질문에 답을 할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그러면 제도를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정책적으로 첫 번째 방향성은 지금 있는 제도를 계속 추가하고 보완해 나갈 것인가라고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회는 변하는 것이죠. 가족 관계도 변하고 가족의 형태도 변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한 해석도 다양합니다. 그리고 기업 집단의 형태도 다양해서 단 국적이 우리나라 사람만이 우리나라 기업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외국에서도 우리나라를 기업을 운영하기 때문에 국적에 대한 고려도 해봐야 됩니다. 사회는 다양하게 변하는데 규제가 변하는 속도는 그만큼 따라가지 못하죠. 그렇다면 항상 규제는 사회가 변하는 속도를 따라갈 수밖에 없는, 추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러한 규제를 개선해 나갈 때 추가하고 보완하고 하는 방식으로 나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서 아예 규제를 단순화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정책적 목적, 일반 집중을 완화시키기 위한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리가 최소한으로 지켜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식별하고 그 최소한만 남기고 불필요한 행정, 경영 비용을 발생시키는 제도들을 폐지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방향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전자의 방향 같은 경우에는
이제 행정당국이 하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행정당국은 주어진 규제 안에서 그것을 얼만큼 효율적으로 집행할 것인가의 문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행정당국 같은 경우는 추가하고 보완한 것을 선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학계나 국회 쪽에서는 오히려 규제를 단순화하고 규제의 에센스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것이 국회와 학계가 해야 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향후 연구 방향은 이 규제를 바라봄에 있어서 시각을 좀 넓힐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한번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규제에 있어서 많이 언급이 되는 무효과 과설 같은 경우에는 규제를 실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비용만 발생하게 되고 규제 대상에 있어서의 실질적인 효과가 없다라는 그런 가설들도 존재하게 되는데 우리가 정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금 가지고 있는 동일한 지정 제도가 진짜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반드시 연구를 해보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정책 목표라는 것이 단순히 일반 집중만을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기업을 바라봄에 있어서 기업이라는 것은 기업이 시장에서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자기 내부의 부서를 만들거나 아니면 자기 내부의 시스템을 만들어서 그걸 해결하게 됩니다. 기업 집단이라는 것도 여러 가지 가진 시스템을 통합해서 통합 관리하고 운영할 수 있는 하나의 시스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경제학에 소위 얘기하는 범위 경제로서 효과가 발생할 수도 있게 되겠죠. 또 기업 자체가 규모가 커지게 되면 그에 따른 규모의 경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자체가 가지게 되는 하나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바라보게 되었을 때 단순히 규제가 가지는 비용과 그리고 기업이 발생시키는 효율성을 다각적으로 생각해서 제도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간략하게 여기 발제문에 대해서 요약하고 잠깐 제 아이디어를 추가해 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관되게 한 가지입니다. 규범적인 것도 좋고, 그 다음에 주 교수님도 토론하시면서 역사적 배경 이런 걸 설명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왜 사실 공정거래법의 정확한 이름이 시작하는 게 독점 규제 이렇게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블랙박스 같은 역사적 과정을 또는 정치적 과정을 거쳐서 경제력 집중이다. 경제력 집중으로 다 기승전결이 끝난다. 이렇게 돼버린 것 같은 측면이 있다. 그래서 저도 그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 그럼 여기서 어떻게 바꿔나가야 될 것이냐를 생각을 할 때, 그 대목에서는 최대한 과학적, 실증적으로 가는 게 좋지 않겠느냐. 여기서 또 그럼 바꿀 때 오른쪽으로 가냐, 왼쪽으로 가냐, 이것도 정치적 결정이 되면은 안 된다. 그게 저한테는 가장 좀 중요한 명제인 것 같습니다.